수출 증가에도 무역 수지는 적자 행진을 걸으며 올해 누적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는 이른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로 주목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 등이 기대와는 다른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 적자 3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늘어났는데 수입액이 더 많이 늘며 올해 누적 무역 적자 100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86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어났습니다. 수입액은 434억 4,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의 가파른 증가세로 무역수지 적자는 48억 2,700만 달러로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상황에 따라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 겁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수준으로 회기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으로 모두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공시가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하는데 여기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과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준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춰 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식입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을 언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 대비 35%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속속 늦추며 공급 가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7,167가구로 26,221가구였던 이달보다 약 35% 줄어드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인천 지역이 입주 물량이 한 달 전과 비교해 65% 급감하고 경기 지역도 58%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 경우 집값은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요동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재계약 갱신권이 종료되는 그 임대차 물량도 시장에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 부족한 경우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 재건축 조합 등은 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공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예고한 공급 대책들이 구체화되면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서울 도심권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기반이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 10만 호, 하반기엔 15만 호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 부족 양상은 상대적으로 우려가 덜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대출 규제 완화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규제 완화 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 반응은 일정 기간 오르는 반면 지방 지역은 0 이하에서 움직이며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구입 여건이 개선되며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직접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또 2차 전지 등이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와는 다른 흐름을 오늘은 보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예정보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증권가에선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 안보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자국 주도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공급망 재편에 한국 및 기업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시가총액 각각 400조 원, 40조 원을 넘는 초대형 종목으로 개별 종목 이슈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이 중소형주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라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기보다는 실적이나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경기 흐름들이 조금은 더 안정되고 회복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에선 한미 정상회담 때 직접적으로 언급된 종목들 외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현대차 측이 UAM을 포함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에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며 네온테크 등 UAM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의 파운드리 2 공장을 건설하면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협력하기로 알려지자 두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렇다 할 증권가의 호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오늘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하단을 조금 더 열어둬야 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 코스피 3,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오늘 시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큰 장세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1% 오른 2,647선에 마감했습니다. 기관인 1,665억 원 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공세 지속했습니다.
코스닥도 0.42% 오른 883.59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고공행진하던 환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완화 발언에 자원 내린 1264.1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달엔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반기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52주 신고저가 종목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상장사 5개 중 1개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1년 만에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건데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반증인 셈인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52주 신저가를 줄줄이 갈아치웠습니다. IPO 시장도 얼어붙긴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가는 올해 IPO 공모 규모를 25조 원 수준에서 20조 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앞서 대여로 꼽혔던 SK쉴더스와 원스토어가 상장 철회를 선택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IPO를 앞둔 기업들도 상장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카는 지난달 초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컬리와 SSG닷컴 역시 현재 증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증시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 짚어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는 26일 한은의 금통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같은 날 새벽 5월 미국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우선 증권가는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란 관측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1.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 14년 9개월 만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역시나 거의 5% 가까이 올랐고요. 물가 상승 기대 심리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미국이죠. 미국의 5월 FOMC 의사록도 관심사입니다.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005년 5월 이후 20년 만에 한 번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결정했는데요. 회의록에 담긴 앞으로의 인상 속도, 그리고 양적 긴축의 경로 등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반기에는 뭐 코스피 3,000선 회복한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증권가에서 하반기 코스피 예상 지수를 하나둘씩 올려잡고 있습니다. 2분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후 둔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3,000선 고지를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KF투자증권 등 4곳이 코스피 3,000선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와 중국의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인데요. 하반기 주식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삼성증권은 밴드 하단을 2,500선으로, 한국투자증권은 2,460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더 낮은 하단을 제시하면서 하방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절차가 한창이죠. 일부에선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6개 국가에서 기업 결합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해외 경쟁 당국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각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 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입장 발표는 해외 결합 심사의 지연에 따라 최근 불거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무산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6개 국가의 승인이 남은 상태로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심사가 남았고 이미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승인이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올해 2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필수적 선결 조건인 미국, EU 등 6개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3월까지 기업 결합 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 비용은 약 350억 원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각 경쟁 당국에 제공한 자료는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각 경쟁 당국과 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 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객 성장형, 공감형 AI 서비스부터 빌딩에 접목하는 기술까지 새로운 기술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자체 AI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대화가 가능한 앱인 성장형 AI A.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음성 위주의 명령에 대답하는 수준이었다면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개인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마주하는 번거로운 행동을 대신 처리해주고 좋아할 만한 것을 알아서 추천하고 재생해줍니다. KT도 지난 19일 연내 상용화 예정인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사람과 공감하는 초거대 AI입니다. KT는 현재 기능 중심의 AI를 넘어 공감 능력까지 갖춘 비욘드 A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로 KT의 모든 AI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AI 2.0 시대를 여는 게 저희의 통신사들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기술을 적극 접목하는 모습입니다. KT의 AI 빌딩 오퍼레이터는 빌딩 설비 제어 엔진, 지능형 컨트롤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등 3가지 기술로 빌딩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 기술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AI 스마트 레이더를 제공해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을 높이고 AI CCTV로 GS 리테일과 지능형 편의점을 구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이상 여부 진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AI 관련 기술들이 많은 만큼 향후 통신 3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호주, 남미의 심각한 가뭄, 밀 부족이 이뤄지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량 부족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밀 자급률이라고 한번 여쭤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이제 농림축산부 있지 않습니까? 식품부. 자, 이제 기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 그러니까 국내 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입니다.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자급률도 2010년 대비 3.5에서 6.9%까지 떨어졌는데요. 사실 저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품목이 밀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밀이 가장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제2의 국민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밀 자급률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2%를
넘어선 적이 없었고요. 2010년 1.7%였던 밀자급률은 2019년에 오히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밀로 만들어지는 빵, 뭐 라면 등의 가격 상승은 뭐 필연적이라고 앞으로 보게 그렇죠. 되고요. 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해서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위의 곡물 수입국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식량 수출 FAO죠. 예.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곡물 수급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전쟁이라든가 팬데믹 등과 같은 상태가 오면 식량 문제가 아주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뭐 식량 문제가 단기시간에 해결되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응을 좀 잘 해 나가야 되고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래서 아시아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땅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물을 자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갖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이쪽에 땅을 사려다가 그때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아주 엄청난 데모를 반대했죠, 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곡물을 갖다 국내로 들여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뭐 일부 대기업들이 이제 만주 등에서 이런 방법으로 곡물을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죠. 이런 방법 외에 식량 생산 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에도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라가 좁아요. 그래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이 늘어나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마트 농업 등 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작업의 무인화라든가 지능화가 구현이 되고요. 전통적인 농업의 투입 요소죠. 노동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 등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LG CNS는 축구장 76배 크기의 스마트팜을 전남 나주에 만들었는데요. LG CNS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예. 감자 농사를 할 때 토양 데이터, 감자의 생육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적정 비료 공급량 또 시기를 알려주고요. 토양의 습기 정도와 예보에 따라서 물 공급 일정도 알려줍니다. 유해 조소 퇴치용으로 레이더와 인공지능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허수아비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인 트랙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양기 등 무인 농기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농업이죠. 예. 앞으로 LG CNS는 아파트형 스마트팜, 옥상 스마트팜, 첨단 유리 온실 등을 구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이 꼭 진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그 농업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예. 자국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스마트 농업을 전개 중에 있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밀 농업, 빅데이터 등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에 대한 R&D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요. 노지 농업에 대한 스마트화, 또 데이터 라이브러리 축적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민, 전문가, 기업, NGO 등 각 주체가 연계된 국제적 협력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면적의 토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설 원예 농업, 과수, 축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농업 시스템을 구현하고 농업 전 밸류체인에 걸친 고부가 가치화를 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부 지휘하에 민간 합동 및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스마트 농업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또한 중국도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 민간의 강력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을 빠르게 추격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으로 스마트팜 이런 농업에 상당히 좀 뒤늦은 감이 있죠. 예. 현재 농업 부분의 겨우 1% 정도만이 스마트 농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정부는 스마트팜을 8대 혁신과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하겠다. 스마트 농업 보급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스마트 농업을 인공지능으로 고도화하면서 농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등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스마트 농업 거점 육성, 기술 인력 및 장비 지원 강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갈 길이 머네요.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때이른 더위를 보이며 날이 더웠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과 속초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한낮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높게 나타나겠고 동해안과 경북 내륙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까지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미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춘천과 청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영동은 강릉 29도로 뜨겁지만 경북 동해안은 울진 24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맑고 낮 동안 때이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전주 30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은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으로 하늘이 흐려져 목요일에는 남부를 제외한 중부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 북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